치주질환은요, 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면서요,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신질환들이 바로 치주질환, 치주세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우리 약국에 가시면은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약이 있습니다. 한 1,9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 약물이고요.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네, 안녕하세요. 대한시니어치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치과 질환, 특히 치주 질환은요, 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밤에 많이 아프다가도요, 치과를 갈까 결심하셨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희한하게 안 아픕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치과에 좀 가봐야겠다 하셔서 가시면은 막상 치과에서는 이를 발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것도 치주 질환이 국민 질환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된 구강 관리를 하셔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경우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칫솔질만 하시게 되는 거죠. 칫솔질만 하셔서는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가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좀 받아보셨으면 미리미리 예방이 되셨을 텐데요. 이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또 치주 질환이 만연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치주 질환이 잘 생기는데 내 남편은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가 좀 좋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유전적인 원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큽니다. 보통 어머님, 아버님 어느 한쪽을 따라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심지어 부모님이 괜찮으셔도 할아버님, 할머님이 안 좋으신 경우에도 격세 유전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잇몸이 좋은 사람들은 콘크리트처럼 잇몸뼈가 딱딱한데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스티로폼처럼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리가 안 됐어도 쉽게 잇몸이 나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유전적인 원인도 있기 때문인 거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요, 치아로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에서 붓고 피나고 또 풍치라 그래서 잇몸이 들뜨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신다거나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요, 불과 1, 2년 사이에 치아가 확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만큼 스트레스도 상당히 큰 치주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흡연도 정말 그 영향이 큽니다. 입 안에 쉽게 얘기해서 피가 잘 안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아나 잇몸뼈에 영양 공급이 안 가게 돼서 치아가 흔들거리고 세균의 면역 반응이 떨어지게 됨으로 해서 잇몸뼈가 씻겨 놓고 치아가 흔들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꼭 치과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잇몸에서 피가 좀 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양치질 하시다 보면은요, 피가 조금씩 칫솔에 묻어 나오신다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이 부분을 좀 세게 닦았나? 잘못된 칫솔질로 인해서 잇몸에 상처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안 건드리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칫솔질을 아무리 세게 해도요, 잇몸에서 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피가 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 염증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잘 닦이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림도 재밌는 사파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요, 얼른 치과에 가시는 것이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하시는 일이 안 생기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지식한상 채널을 통해서 이 약물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 뭐라고 다셨냐면은 저렇게 센 약을 쓰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치과 다녀봐서 아는데 약을 써서는 안 되고 스케일링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약물은요, 보조적인 약물입니다. 다만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약국에 가시면은요,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헥사메딘 등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약이 있습니다. 한 300ml, 200ml 정도 포장 단위가 되고요. 잇몸이 좋은 분들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적으로 쓰는 약이 아니고요. 치과에서 처방 받으시면은요, 한 1,9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 약물이고요. 처방 없이 사셔도 한 6, 7,000원 정도면은 사실 수 있는 약입니다. 치주 세균을 죽이는데 특화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잇몸 질환이 좀 진행된 분들께 선택적으로 쓰시면은요, 정말 좋은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쓰실 때는요, 가글액처럼 많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클로로헥시딘이 들어가 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약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붉은색 약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보통 발치하셨거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이걸 입안에 그냥 부으셔서 우물우물 하신 다음에 뱉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잇몸 염증이 있고 피가 나고 뭔가 부은 것 같고 이런 부위에 본인이 쓰시는 칫솔을 이렇게 묻히셔서 그 부분을 좀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이와 같은 치간 칫솔을 클로로헥시딘 액을 묻힙니다. 그리고 이 액을 묻힌 상태에서 이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만 좀 해주셔도요. 흔히 겪고 있는 치주 질환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너무 장기간 사용하시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잇몸이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착색이 한번 되게 되면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쓰시게 되면은 뭔가 입맛도 좀 변하면서 맛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입안에는요, 정상적인 세균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균까지 죽임으로 해서 입안 자체에 그런 밸런스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진다거나 치주 질환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치과에 오셔서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치주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걸 병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약물을 쓰시면 잇몸 질환 예방이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과정 없이 무조건 이와 같은 약물을 게다가 더 오래 쓰시게 되면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약물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써주시면은요,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떤 칫솔 치약을 쓰는 게 좋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 칫솔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좋은 칫솔보다요, 나쁜 칫솔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칫솔 모를 한번 만져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칫솔 모를 이 나일론으로 만듭니다. 만져보면 상당히 구두솔처럼 딱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도요, 칫솔 모가 상당히 딱딱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치약을 짜서 이를 닦으시게 되면은요, 이가 마모가 상당히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잇몸 살에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부드러운 모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정말 미세모라고 해서 칫솔 모의 두께 자체가 뭐 0.23m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운 모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치아가 한 4-5개 정도 들어갈 만큼 칫솔 모가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이런 칫솔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왜 쓰시냐 여쭤보면은요, 한두 번만 움직여도 이가 잘 닦여서 칫솔질을 많이 안 해도 된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아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치아는 위에 14개, 아래에는 14개의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칫솔 모는요, 거울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본인 어금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큰 어금니가 2개에서 1.5 정도 들어갈 사이즈로 써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으면서 꼼꼼하게 닦으실 수 있는 칫솔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칫솔입니다. 엔드터프트 칫솔이라고 해서 조금 이름이 어렵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칫솔 모가 상당히 얇고 가늘게 되어 있는 칫솔들이 있습니다. 이런 칫솔은요, 일반적인 칫솔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하고 이 사이에 바깥쪽 안쪽을 닦아주시는 칫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칫솔을 보통 많이 권해드립니다. 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한테는요, 또 임플란트 전용 칫솔도 나와 있습니다. 치아의 목 부분이 상당히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부분을 좀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용 칫솔 같은 경우에는 칫솔 모 자체가 이렇게 단이져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모들이 또 있습니다.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치아는 생긴 구조도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닦아주실 때는 또 임플란트 전용 칫솔들도 좀 써주시면은 적당한 구강 관리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칫솔질만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잇몸 질환이 생겨요,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칫솔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요, 칫솔질만 가지고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칫솔질만 하시느냐, 치약을 이만큼 짜서 칫솔질을 하시게 되면은요, 일단 입안이 좀 치약 때문에 개운하고 화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입안이 왠지 깨끗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제가 항상 4가지를 쓰셔야만 대한민국의 치과들이 다 문 닫을 만큼 여러분들이 구강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칫솔질입니다. 칫솔질은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두 번째는 바로 구강세정기, 흔히 수압세정기라고 부르는 물총을 쏜다고 하죠.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느 제품이든 상관없고요. 어느 회사 제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칫솔질을 하시기 전이나 후에 이렇게 물총으로 한번 깨끗하게 쏴주시면은 깜짝 놀랄 만큼 음식물 찌꺼기가 구석구석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게 이와 같은 치간 칫솔입니다. 다양한 굵기의 치간 칫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쓰시다 보면은요, 본인이 굵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너무 뻑뻑하고 아프다 하는 사이즈는 쓰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치간 칫솔 쓰면은 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것 같다. 정말 오해고요. 이런 치간 칫솔을 안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실입니다. 치간 칫솔 했는데 치실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치간 칫솔로 제거되는 부위와 치실로 또 음식물을 제거하는 부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꼭 써주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치과 정말 다 문 닫을 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효율적으로 치주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 이 4가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한 달마다 많이 내고 계시죠. 근데 이 건강보험료를 내시면서도 막상 건강보험 혜택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만 내셔도 저 정도 비용이면 요즘 뭐 한 끼 식사 정도면은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임플란트도 의료보험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많은 개수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2개 정도까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 받으셔서 스케일링 받으시잖아요. 60, 70, 80 되셔서 임플란트가 하시는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알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게 되면은요, 정말 평생 동안 자기 치아 건강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부터 노인분들이 계신 양로원에 가서 치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 중에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빠지신 분들은요, 대부분 치매가 있으십니다. 반대로 이가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치매가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가 좋은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가 안 좋으신 건 단순히 식사를 못 하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질환하고도 너무나도 큰 영향이 있고요. 이 치주세균이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면서요, 뇌졸중, 또 치매, 심장질환, 골다공증, 폐렴, 당뇨,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산도 무려 8배 가까이 높아지고요. 남자분들 성기능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전신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수십 년간 논문으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셔서 입안에 치주세균이 있지 않도록만 관리하셔도요,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입냄새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바로 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혀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요철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들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죠.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백태가 많이 껴 있습니다. 보통 거기를 닦아야 된다는 건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혀를 내밀어서 막 혀를 닦으세요. 왠지 잠깐은 개운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1-2시간 지나면은요, 입냄새가 더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입냄새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큰 컴플렉스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은 입은 음식물이 섭취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가 벌어져 있다거나 치주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입냄새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분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입이 마르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셀프 클렌징, 쉽게 얘기해서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은요, 침만 잘 나와도 대부분 씻겨 내려갑니다. 근데 침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잘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그 음식물들이 부패함으로 해서 입냄새가 더 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침이 하루에 1.5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뭐 웬만한 페트병 사이즈만큼 침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70세 이상이 되시면은요, 남자분들은 침 분비가 한 20% 정도, 여자분들은 한 30% 정도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세 드셔서 입냄새가 나시는 이유가요, 잘 못 닦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침 분비도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고혈압 약이라든가 당뇨약 이런 약물도 입냄새를 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또 줍니다. 보통 우리가 고혈압 약이 침의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아침에 입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낮 시간에는요 침 분비가 잘 됩니다. 근데 밤에 잘 때는요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침 분비가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요. 또 게다가 전날 주무실 때 구강 관리를 잘 못하셔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훨씬 더 그렇겠죠. 결국은 혐기성 세균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혐기성 세균들이 내뿜는 황화합물의 냄새가요, 화장봇에서 화장실에서 나는 그 대소변 냄새보다 더 심하게 느끼고 사람이 느끼기에 거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게다가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조증이 더 오셔서 입냄새가 많이 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내장에서 아니면 위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고요. 식도 부분에는 션트라고 해서 냄새를 막아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안 좋아서 냄새가 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약간 요산 냄새,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것들이 조금 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신체 전신질환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셨다거나 생리 전에 호르몬 변화가 있게 됩니다. 너 낳고서 이가 다 망가졌어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시게 되면은 잇몸 세균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도 많이 나시게 되고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 기간에는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입냄새가 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은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칫솔질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구강세정기, 물총 세게 쏘는 거, 치간 칫솔, 치실 이렇게 4가지를 쓰셔야만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강 관리 도구를 열심히 쓰시면서 하루에 물을 좀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보통 하루에 2리터 얘기하는데요, 2리터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보통 8잔 이상 정도의 물을, 왠지 입안이 좀 텁텁하고 좀 건조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 물을 좀 드시면서, 아니면 입 안에 물을 좀 머금고 계시는 것만 해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약주 많이 드시면 다음날 목이 많이 마르죠. 쉽게 얘기해서 몸이 디하이드레이션, 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또 담배를 태셔도 입안이 건조되고요. 우리 담배 태시는 분들이 입냄새 나는 이유가 니코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입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요. 또 너무 피곤하다거나 몸 상태 관리를 해주신 것만 해도 입냄새는 현저하게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입냄새 많이 나는 분들, 전날 술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 드시면서 담배 태시면요, 이분들은 거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거, 또 너무 짠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4가지 도구 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쓰시면은요 100점입니다. 입냄새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바로 혀입니다. 애기들 혀를 한번 보시면은요 실크처럼 아주 만질만질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낄 틈이 없을 만큼 부드럽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혀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요철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들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죠.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백태가 많이 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플라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구강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거기를 닦아야 된다는 건 아시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혀를 내밀어서 막 혀를 닦으세요. 물론 그 방법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칫솔로 닦으시게 되면 잘 닦이지도 않고요, 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혀 클리너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칫솔과 혀 클리너를 같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또 솔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제품들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혀를 좀 닦게 되면은요, 칫솔로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닦이고요. 너무 세게 닦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혀에 붙어있는 치태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긁어만 주셔도 깨끗하게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제거가 됩니다. 입냄새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까지 챙기는 음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녹차입니다. 이 녹차에는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 제품들 중에 뒷면을 상세히 보신 분들은 카테킨이라는 녹차에서 추출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입냄새의 이유는 바로 황화합물 냄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황화합물 자체의 생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 녹차의 성분인 카테킨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물을 많이 좀 드셔라, 그리고 카테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녹차를 드셔라 권해드리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칫솔질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약도 화한 거 쓰고요. 또 입안 가글도 자주 하는데 왠지 입냄새가 나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약에는요,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치약도요, 많이 쓰세요. 근데 이 치약은 또 많이 쓰시면서 또 어떤 치약 좋아하시냐면은 거품 많이 나는 치약을 좋아하세요. 거품이 많이 난다라는 거는요,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면활성제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왠지 칫솔질은 했는데 입안이 자꾸 텁텁하고 건조해지면은 침이 안 나와서 결국은 입안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없으니까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치약도요, 너무 계면활성제가 많은 거품이 잘 나는 치약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글액을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가글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만 따라서 입안에 한 1분 머금고 계셔보세요 하면은요, 머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입안이 너무 따끔거리고 아프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가글액을 선호하세요. 근데 그 가글은 결국은 안에 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코올을 피부로 닦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건조해집니다. 입안도 마찬가지예요. 입냄새가 나서 쓰기는 썼는데, 그리고 왠지 잠깐은 개운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 지나면은요, 입냄새가 더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이 알코올이 들어가야지 않는 가글액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안 개운한데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글액 중에요, 세균은 선택적으로 죽이는데 입냄새는 없애면서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가글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성분에 보시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알코올이 좀 안 들어갔거나 적게 들어가 있는 가글액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입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입냄새 나는 이유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하셨는데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남은 원인이 몇 개 없습니다. 과거에 입안에 하신 보철물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거든요. 전에 하셨던 충치 치료, 또 전에 하셨던 크라운 치료, 아니면 전에 하셨던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 아니면 임플란트 치료, 이와 같은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요, 본인이 칫솔질을 하셔도 음식물 찌꺼기가 그 치료하신 부위에 껴서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예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에 충치 치료하셨던 부분도요, 그 충치 치료한 거를 뜯어내 보면은요, 막상 안에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때운 재료라든가 보철물들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크라운이라든가 브릿지 치료하신 것들, 저런 것들도 뜯어내 보시면 안에가 엄청나게 부패해 있습니다. 저 부분들이 바로 세균들이 자라는 곳이고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때운 부분이라든가 씌운 부분들이 10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좀 교체를 하시게 되면 우리 입냄새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편도결석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편도결석이요, 생각보다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편도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차단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편도입니다. 흔히 편도가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기가 들었거나 입안으로 세균이 들어갔을 때 편도가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편도가 붓는 거거든요. 편도 부분은요, 희한하게 미세한 홈들이 있습니다. 편도가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게 되면은요, 우리 모공이 일어나듯이 편도도 그와 같은 구멍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들의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편도에 생기는
돌이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근데 이 편도결석은요, 저렇게 편도 부분에 누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편도결석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본인 스스로 제거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가시면은 이렇게 석션을 통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잘 제거를 해주시니까 제거는 본인이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도결석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편도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하려면은요, 전기 소작술이라고 해서 전기로 살짝 지져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부분들에 음식물이 좀 덜 끼게 되니까 그와 같은 방법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후비루라는 것입니다. 코 뒤에 가래가 끼는 겁니다. 농이 차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에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은요, 입냄새를 없애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내가 입냄새가 나는 게 구강건조증이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나는 구강건조증이 맞을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럼 본인은 구강건조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본인 침이 공복인 상태인데도 끈적끈적하다. 왠지 입안에 혀끝이나 입천장이 좀 자주 아픈 것 같다. 그리고 왠지 입안이 좀 자주 건조해서 물을 좀 잘 마시게 된다. 또 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뭔가 입이 아프다. 그리고 왠지 발음이 좀 어눌해진다. 실제로 입안에 침이 잘 안 나오셔서 말이 어눌해지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음식은 먹기 편한데 좀 건조한 음식들은 왠지 먹기 불편하다. 이것도 구강건조증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때 왠지 좀 목이 많이 말라서 자다가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혀나 입술이 좀 자주 갈라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요, 거품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강건조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 3가지 이상이다. 그럼 본인이 구강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강건조증, 쉽게 얘기해서 입냄새 때문에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침은요, 면역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침이 적게 나온다는 거는요, 결국은 우리 입안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쉽게 들어옵니다. 또 우리 입안의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발음하고 또 입안에 상처가 나지 않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침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구강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에서 치매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발병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인분들의 말이 어눌해지는 이유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극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침이 잘 분비되는 것은 우리 전신 건강과 입냄새가 나지 않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